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끝장뉴스 프라임 시작합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 40여 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는데요. 네 분이 또 안타깝게 희생이 되셨고 부상자는 6명, 이재민은 2,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빠르게 진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었는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대행 체제로 다시 가게 된 거잖아요. 사실 오늘의 결과로 윤석열 탄핵이 어떻게 될 건가 그 향배를 가르는데 약간 교묘하게도 당 계엄 선포 자체나 내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히든카드로서 윤석열 탄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보여주지 않을게 그런 의지가 되게 확고하게 보였고 근데 탄핵 결과에 대해서 약간은 예상할 수 있는 지점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기각이 4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네. 2명이 각하. 기각은 5명이 나왔고 기각이 5명, 네. 2명이 각하, 인용이 1명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용과 기각이 총 6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탄핵에서도 뭐 6 이미 확보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이 지금 5명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각 항목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연 상황과 연결이 돼서 이제 지연이 왜 되는지 알겠다라는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이유는 딱 2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5대3으로 멈춰 있거나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5대3 이었을 때의 결정문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지금 멈춰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이미 뭐 6대2든 8대0이든 결론은 나왔는데 누군가가 뭐 나는 소수 의견을 좀 쓰겠다. 아니면 난 별개 의견을 쓸 테니까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망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씨가 본인 별개 의견 쓰겠다고 해서 거기 성경 문구 쓰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성경 문구를 썼어요. 네. 그리고 그 제왕적 대통령제가 왜 문제인지를 써놨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연 전략이라던가 말도 안 되는 어떤 문구를 삽입하기 위해서 이 한덕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점이 더 확증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를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 돌았어요. 그래서 네. 그게 뭐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이 지금 의도적으로 날짜를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가 결국은 실제로 들린 얘기가 정영식 재판관이 아니다. 네. 오히려 그분은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고 오히려 한 분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이나 지금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야기가 돈 이야기예요. 그냥 정치권에서. 네. 근데 그분이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사실 판결문을 토대로 네. 그 어떤 분이 그분이었다는 게 사실상 좀 드러난 상황이다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김복형 재판관만이 이거는 기각 사유다. 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그 판결문을 네네. 적어서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제 이야기를 거기 판결문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오히려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각하 사유가 본인들도 굉장히 민망해서 각하를 했을 거예요. 이게 200인이 150인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우리 판결문에 나왔고 네네. 이분들이 각하를 한 이유는 기각을 차마 할 수는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마 이 결정문에 기각을 내가 못 하겠는데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이 각하라는 뒤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도 여기에 그 총리는 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 원래는 직무대행인데 그거를 네. 마치 대통령의 그 업을 대행한다는 식으로 약간 교묘하게 써서 약간 헷갈리겠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냥 머리를 계속 아이디어를 짠 것 같아요. 그 각하를 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네, 각하를 하기 위함은 기각을 도저히 내릴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예. 이 지금 한덕수 총리의 기각으로 인해서 혹여나 윤석열의 파면이 연관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잖아요. 예, 예. 어차피 뭐 지금 국면에서는 한덕수나 뭐 퍼스널 컬러 찾고 있는 뭐 최상묵이나 그다음 그 누가 와도 국정 운영의 공백은 불가피해요. 어차피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도찐개찐이라서 한덕수가 다시 돌아오는 게 국정 운영이 갑자기 확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 그러니까 핵심이죠. 윤석열 파면이 핵심인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장 불안한 지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이게 이제 저는 판결이 워낙 다릅니다. 사안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판결일이 언제 나오느냐 이 부분인 그쵸. 건데 날짜가 언제까지 이제 늘어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윤석열 측에서 가장 의도하는 것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지만요. 의도하는 것은 이렇게 질질 끄는 겁니다. 네, 네. 그 재판관들 중에 몇 명, 뭐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가 계속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을 내가 쓰겠다는 이유로 뭐 4일이고 5일이고 계속 끌다가 보면은 시간이 계속 지연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예. 이 판결문이 다 완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연을 계속 질질 끌고 가다가 4월 18일이 되면 이제 두 분이 또 이제 네, 네, 그렇죠. 끝나잖아요. 임기가 네.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노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게 가장 또 불안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지금 재판에 참여 중이신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좀 가장 신빙성 있게 들려오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혼란을 잠재울 수가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고유의 기능인 우리가 헌법적으로 그 국정이 안정되고 헌정 질서가 이제 제대로 유지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고유에 갖고 있는 해야 될 의무이자 기능인 건데 지금 이렇게 늘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헌정 질서를 다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 그걸 헌법재판소가 모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은 차분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한덕수 재판이 기각이 이게 모든 윤석열 파면의 뭐 불안 요소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한덕수를 빨리 좀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파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밑그림, 밑바탕 그렇게 바라보는 게 조금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예. 오늘 한덕수 총리의 선고는 아무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결정문을 보면 그 계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계엄 적법성에 대해서를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계엄이 뭐 실패한 계엄이다 이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요지를 봤을 때 제가 좀 약간 걱정됐던 건 네.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해서 조력을 하지 않았다. 아.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네네. 조력을 하지 않았다. 전 그 사실관계 인정에 굉장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당시에 분명히 한덕수 총리가 증언을 할 때요. 국회에서도 네. 의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 그때 국무위원들 소집했습니까? 이제 소집했대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소집한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언제 회의가 열렸습니까? 라고 하니까 11번째 국무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회의가 열렸고 5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불법 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위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불법 계엄이 불법이 아니라 적법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법적인 구성 요건을 만들어준 게 바로 한덕수 총리예요. 본인이 네네. 국무위원들한테 직접 전화 돌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증언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이거 조력한 거 아니냐고라고 했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한덕수 총리가 직접 그 당시 총리가 직접 전화를 돌렸고 그다음에 11번째 국무위원 올 때까지 기다렸고 오자마자 회의 소집해서 5분 만에 끝났다면 누가 봐도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들을 분명히 실적 실행을 한 거잖아요. 네네. 전화까지 돌렸으니까 기다렸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불법 계엄을 조력하지 않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사실 인정을 해서 그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하고도 뭐 연관을 지어서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한덕수 개인이 근데 오히려 저는 긍정으로 본 게요. 네. 봐봐요. 이게 만약에 불법 계엄, 이거 계엄 자체가 문제가 있다. 불법이다라고 헌법재판관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헌적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불법 계엄에 조력했는지를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 자체가 법적으로 계엄 자체는 불법이다, 위헌이다. 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당신 조력했냐 아니냐가 쟁점이었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근데 예. 이게 이제 계엄은 불법인데 조력하지 않았다고 사실 인정한 걸 보면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는 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알고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도출할 수 있어서 저는 약간 그 점에 있어서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란 중에는 윤석열과 관계된 것은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딱 요거예요. 네네. 나머지는 특검 임명이라던가 뭐 공동 국정 운영 이건 뭐 누구죠? 한동훈이랑 계엄 이후에 뭐 우리가 이거 한다 이런 부분이랑 네네. 나머지는 또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네. 윤석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아까 말씀하신 국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실제로 한덕수가 헌법재판소는 변론이나 이런 데서 제출을 하는 것은 본인은 계엄인지를 전혀 몰랐다. 그렇죠. 그렇게 몰랐고 했습니다. 내가 조력을 한 적도 없고 네. 그 국무위원들을 내가 뭐 억지로 모아서 국무회의를 치른 적이 없고 뭐 잘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 네네. 일관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던 것도 다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찾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해서 네.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찾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인데요. 굳이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들어가지도 않아야 될 문구예요. 정당했다면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정당하지 않고 이게 불법이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했다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다른 많은 헌법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어떻게 윤석열 파면이라는 판결 행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가장 중요한 판결문도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면서 보안에 철저해야 되는 네. 그런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까지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판결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관련된 어떤 행위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아마도 유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숨겼다. 일부러 숨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윤석열이 파면되겠구나 혹은 네. 뭐 기각되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모든 가능성 힌트를 다 줄여놨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겠다. 근데 그것은 아마 기각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왜 이걸 줄여놨냐 힌트를 없앴냐 했냐면 이걸 뭐 국민을 약올리고 속이려는 건 아니고 네. 아마 무슨 이걸로 유추가 된다면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예를 들어 우리는 탄핵을 찬성하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기각 의견이 나면 불복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애초에 무너질 거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힌트를 다 없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들어는 가 있다. 그러면 그쵸. 이거는 기각을 위한 게 아니라 좀 탄핵이 된다, 인용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네. 소장님과 변호사님의 의견이 거의 비슷한 결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양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판결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다. 그러니까 탄핵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희망회로 돌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은 거기가 잠도 못 자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실 내란 현행범이고 내란 동조범이고 지금의 모든 폭동을 야기하는 그런 선동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 자기 위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결되는 부분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바로 이 탄핵 기각이 한덕수 탄핵 기각이 윤석열 탄핵 기각이나 각하로 절대 그거는 연결되기 힘들 것 같고 네. 절차적인 문제 파트에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항상 주장했던 게 있어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삼을 수 있냐. 네. 두 번째는 형법상 내란죄 판단을 미루고 내란 회계가 헌법 제70조 3항.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 국회에 대한 이런 유린이 법률적으로 70조 3항의 비상계엄 그 요건에 해당되느냐였거든요. 뭐 언론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그 통제는 가능하지만 국회는 명시되어 있지 그렇죠, 않기 정치적인 때문에 활동.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국회를 짓밟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냐라고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윤석열 대통령 측은 봐봐라 절차적 하자가 있다. 왜 그 수사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게 70조 3항에 이거 명시되지 않은 거 명시된 거 그거를 적용을 시켜서 탄핵을 하냐. 네. 절차적 하자고 문제다. 그러니까 각하시켜야 된다는 게 그쪽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전 재밌는 점은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엎었다는 거죠. 이게 각하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그 한덕수를 판단을 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 재직 시절 탄핵 소추 사유라든가 이런 거 권한 등에 대해서 151표 탄핵이 맞다라고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 부여를 해줬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정리가 딱 된 것 네,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 5명의 기각 의견이라는 건 이 사태를 얼마나 중하게 보고 있는지를 그리고 한 명의 인용도 마찬가지고 중하게 보고 있는 재판관이 6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헌재가 이번에 증거 능력을 부여한다거나 이 사안 계엄에 대해서 해석하는 여지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적어도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이다. 오히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국힘은 일단은 이제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뭐 당연한 반응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그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그 메시지가 오히려 그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극우 세력들에게 굉장한 실망감과 어떻게 보면 분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내야 되는 것은 전 맞다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은 하나 네.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지 의심이다 이런 네, 식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게 사실 보면은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그 최상목이 한 명 임명하지 않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8대 0으로 최상목 빨리 임명해라라는 식의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여기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해서도 헌법상 자기 의무가 있지만 지금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위반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너가 헌법상의 직위를 위반한 건 위헌적인 일을 했다라고 네. 증빙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설마 파면까지 갈 그 중대 사안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제 위에 단서를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거면 파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위헌적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똑같은 비유가 음주운전 했는데 음주는 아니다. 네. 이거랑 또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연쇄 살인범이 살인자인 건 알았어. 당신 살인했습니다. 네. 살인했는데 아마도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우리가 구속 수감하지 않을게요.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긴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 체제로 가게 된다면 조기 대선 체제가 좀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직전 총리였고 지난 정부들에서도 총리들 했었던 한덕수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체계 관리를 하지 않겠냐라는 네. 그런 정치적 판단이 전 고려가 됐다고 그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을 연결해서 오늘은 김동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대문가 국회의원 김동완입니다. 네, 오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선고가 났습니다.
인용이 1명이었고 기각 네. 5명, 각하가 2명이었는데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존중해야 마땅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부분은 대부분 헌법재판관들도 위헌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만 그 중대성을 뺐다는 것을 보면 정치적인 고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유지시킨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에 깊게 개입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명확한 상황에서 국정 책임의 2인자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계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내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어쨌든 이제 나눠져 있는 건데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내란죄를 뺀 부분 관련해서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뇌물죄를 뺐지만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파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선례에 비춰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재판을 본다면 기각을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한덕수 총리가 내란 계엄에 깊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오늘 한덕수 재판 결과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에 대해서는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아마도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먼저 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헌재가 아마 로드맵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26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재판을 한번 보고 한 28일 정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 집회 현장 쪽으로 천막 당사를 지었습니다.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우리 민주당이 절실하기보다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시고 잠도 못 이루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민생도 많이 무너져 있고 경제도 정말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천막 당사를 차림으로써 강한 결의를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화제가 된 이야기 중에 보수 농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 의원이 탄핵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과 내란이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보수라면. 저는 당연한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그 내란에 대한 명백한 판단 위에 우리가 진보와 보수가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고 서로가 대화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될 상황이라 보고요. 구구 집단은 사실은 보수 정통적인 의미에서 보수라기보다는 거의 무슨 종교적인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일 뿐이지 이념적으로 그들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수라면 지금 김진 노선 위원처럼 그런 판단을 하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더 안정감 있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보수 논객이 그런 목소리를 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많은 시민분들께서 희망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좀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예. 극우 세력을 보수라고 볼 수 없다. 보수와 진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화문 집회 현장을 맞습니다. 연결해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우리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기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법 앞에 평등이라는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광장과 국회를 연결하는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주자로 떠올랐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수사팀장 윤석열은 그걸로 떠올랐지만 이재명 대표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위에서 처음으로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그 시위 현장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냥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다. 행동하는 양심이다. 굉장히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셨던 게 대선 주자로 떠올랐던 계기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엇보다 현장에 천막 농성하며 계시면서 얼마나 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 시민단체분들 정말 유모차 끌고 나타나는 주부부터 집안의 어르신까지 이건 각양각색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통탄해하고 분노해하는 지점들을 일반적인 법의 이론으로서 그냥 말씀해 주신 거다. 법의 상식으로서 얼마나 국민들이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지를 법 앞에 평등이 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노를 말씀하신 일상적 용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는 않을 수 없지만 국민이 받아들일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아까 질문을 예. 드렸던 게 이제 예. 그런 건데요. 어차피 이제 윤석열을 파면될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여기서 갑자기 존중 안 합니다 하는데 네. 윤석열 파면한다 하는데 존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을 안 할 도리가 없죠. 근데 네.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법했다라고 인정을 이미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문에 이거는 위헌적인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단지 이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까지 갈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제 파면까지는 안 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묻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이 나라 국민의 상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뭐 불법으로 주차를 어디다가 잘못해도 불법 딱지를 받아서 법에 처분을 받고 이렇게 사사로운 것까지 네.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은 처분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 높으신 분에 계시는 그런 뭐 힘 있는 분들이나 뭐 엘리트라고 소위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법망에 대해서 여유가 있냐 빠져나가냐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을 저는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연결이 계속 되는 지점인 게 그 최재해 감사 원장도 기각됐고 그다음에 네. 검사 둘도 기각됐고 근데 그 둘도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재가 인정을 했어요. 예. 근데 사유가 똑같습니다. 파면까지 이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 또 얼마 전에 있어서 분노를 샀던 김성훈 이광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의 잣대와 법의 이런 공정함이 왜 이 사람들한테는 피해가냐. 그렇죠. 왜 또 한덕수도 법의 위헌이라고 나오는데 또 피해가냐. 왜 파면은 네.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의 지적과 이런 불공정한 법의 적용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번 표시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 토마토가 광화문 집회 현장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 주중이고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신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기각 소식을 듣고 더 많은 분들이 좀 불안감을 호소하시면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은 오늘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2013년 설치한 이래 13년 만에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지금 삭발, 단식부터 시작해서 천막 당사까지 그만큼 많이 절실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절실한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우리가 87년 체제를 그 독재 정권과 싸워가면서 간신히 만들어내는데 다시 87년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네, 있으니까요. 그때만큼 지금 제2 계엄을 하려고 했던 정황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정이 되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썼던 마이클 샌델조차도 지금 한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윤석열 탄핵 결의에 동의했던 의원들을 보면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앞으로 추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정말 석학들, 전 세계 정치인들이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추락하고 예전에 독재 국가로 돌아가서 그냥 볼리비아라든가 다른 친위국 대타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n분의 1 국가가 될 것인지를 다들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선진국 문턱에서 이대로 추락할 건지, 우리는 죽을 건지 살 건지,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 생존의 위기, 국민 생존의 위기라 할 수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고,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 당의 결단으로서 천막 농선을 결사항전으로 정말 이대로 밀리면 우리 끝이다. 죽는다. 대한민국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가 생존, 국민 생존의 위기 속에서 이제 싸우겠다 이런 의지로 읽힌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천막 당사에서 각종 회의라든지 결정이라든지 광화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행동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죄는 저쪽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다 지어놓고 네. 사실 고생은 민주당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들이 다 하고 국민들이 계시죠. 네. 야당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어도 윤석열 파면에 관련해서는 거의 다 했죠. 네. 탄핵을 가결시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특검법도 발의를 했고 또 국민의힘과 대치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이라는 취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거 빨리 지금 선고 안 하면, 파면까지는 가지도 않을게요. 네. 선고 안 하면 지금 이 나라가 위기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리기관 이제 국회가 또 야당이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함께 하겠다는 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모든 각종 회의가 이제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면 네. 아무래도 언론도 취재를 위해서 광화문에 오게 될 것이고, 관심이 없었던 언론도 그렇게 되면은 광화문에 이런 시민들의 열기가 이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다시금 쉽게 좀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그 민주당에서 그 여의도 국회에서 걸어서 도보 행진했을 때도 네. 처음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의원들도 참여하고 언론이 관심이 붙으면서 이 행진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커졌어요. 네. 그래서 전 천막 당사도 마지막 최후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는데 빨리 헌재는 재판을 빨리 기일을 해라. 재판 기일이라도 알려줘라. 네. 라고 이제 헌재에 보내는 호소와 또 지금 국민들 중에도 일부 국민들은 천막을 치고 있어요. 아예 광화문에. 네. 천막이나 텐트 치고 그 안에 먹고 자고 하는 분들이 수십여 명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국민은 추위의 어둠에 또 이런 무서운 환경에 놔두고 우리가 편안하게 물론 편안하진 않습니다. 지금 네. 의원님들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엊그저께 주말인가요? 그 천막에 있었던 무슨 여대생을 일부러 차고 와서 쳤다는 등의 위험 행위들이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1당인 민주당과 그런 의원들이 그쪽에 항상 상시에 계시고 천막 당사가 있으면 아마 보안적으로나 이런 쪽에서도 좀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천막 당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민주당 쪽 발언 중에서 삼선 중진급 최고위원이죠.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로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총사퇴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정치적 배수의 진을 쳤다. 벼랑 끝까지 왔다. 이걸 네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 김대중 그때 평민단 총재가
그 3당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 국회는 존재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대로 그대로 13대 국회를 끝내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똑같은 전 결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국민의힘이 국민들 특히 구구 쪽을 그 선동하고 이런 폭행이라던가 어떤 극우적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도 동조하면서 막 풀어주고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지금 22대 국회가 존속하는 한 국민의힘도 존속할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게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죠. 이럴 바에는 국회의원 총사퇴하고 22대 국회 다 끝내자, 해산하자. 이러한 정말 국민의힘으로 사실 야기된 이게 문제거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괴벨스처럼 선전선동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벼랑끝 가지 않았죠. 또 하나의 네. 요인은 사실 오늘 한덕수 탄핵 그 결정 때문인데 거기에 이제 기각 5명이니까 인용 하나 해서 6명 괜찮지 않을까 이제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세분화해서 봤을 때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시면 4명 기각 사유와 1명의 기각 사유가 다릅니다. 네네.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사유는 5가지 모두 아예 사유조차 안 된다. 네. 탄핵의 사유조차 안 된다 날려버렸고요. 기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을 포함한 나머지 4분의 의견은 이것이 뭐 위법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파면까지는 이를 수준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영복, 정영식하고 이제 조한청 재판관 아예 각하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절차적으로 이제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용만 보면 결국엔 3명, 세 명이 김복형, 불안하다. 네, 이 3명이 네. 결국에는 5대3 구조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게 오히려 이번 한덕수 탄핵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게 6대2로 갈 수도 있지만 5대3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래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걸고 총사퇴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관련 문장을 보면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한 채 질질 끌려다니면서 면죄부를 주는데 반헌법적 상황으로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매우 강하게 헌재를 비판했다고도 볼 수 있는 발언인데요. 그 우리나라가 어쨌든 법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 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행태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라는 뭐 그런 소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김성훈 그다음에 이광우 기각 난 거, 그다음에 또 윤석열 이게 가장 컸죠. 감옥에 있던 윤석열이 갑자기 감옥에서 탈옥된 것. 네, 근데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있었던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뭐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과연 법치 국가가 맞나? 네. 그럼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사법 카르텔이 있는데 과연 정당한 심판과 재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도 그 구속영장 기각되고 났을 때부터 뭐 이민 알아보기 뭐 이런 식의 글들이 막 돌았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어찌 살겠냐. 네, 법이 네. 무시되고 네. 권력이 있다고 법이 무시되고 네, 이렇게 네. 빠져나가고 하는 나라에 살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식의 국민을 그냥 대변하는 말 한마디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하나의 국민께 보내는 메시지죠. 우리도 같은 마음이다.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비슷하다. 이렇게 법치가 안 지켜진 국가에서 내가 배지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 있냐. 네. 저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사고는 야당이 치고 사고는 윤석열이 치고 왜 190을 야당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습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총사퇴 국힘이 일단 안 할 거긴 하지만 총사퇴가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총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인 손실이 또 막대하고 또 전국이 또 많이 이제 흔들리는 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실현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냥 국민께 보내는 우리의 절박함, 국민들이 보내는 메시지 전 그렇게 뭐 이해를 했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 현장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함께 집회 현장에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대부분 이제 통상적으로 이번 주 안에는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학계의 모든 분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정말 그런 생계도 포기하고 있고 이미 경제적으로나 정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모든 경제나 이런 안보나 무너지는 상황들 막아야 된다. 대처해야 될 게 많다. 그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나갔던 국민들도 이제는 정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다시 대한민국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에서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주에 하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4월 18일에 2명의 재판관께서 그쵸. 퇴임을 하세요. 그러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예, 퇴임을 네. 하신 이후에는 아시지만 헌법재판소 자체의 결정으로서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 부족으로. 아,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고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뭐 나라 구국까지는 생각을 제가 하라고 감히 말씀 못 드리지만 헌법재판소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 국가의 운명을 갈랐던 그 순간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를 다시 일으켰던 헌법재판소가 자기 자신, 헌법재판소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한다. 그리고 특히 5대3으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재판관님들께서 제발 국민 여론이라던가 지금 어떤 게 법 상식인지를 무엇보다 전 국민께서 실시간으로 국회를 유린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2차 계엄까지 동원했던 대통령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즉 그 증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냐라고 군 사령부에게도 그렇게 회유나 협박을 하기도 했고 경호 3부장 같은 경우도 징계위원회 할 때 너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거 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징계위원회에서 말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민주당 의원이 시킨 게 아니냐 민주당 네. 의원의 회유 협박이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인멸이라든가 회유 협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 공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을 꼭 내려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거 선고 기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소장님. 이번 주에는 좀 선고 결과가 나올까요? 이제는 어디서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질문 제가 대답하는 게 무의미해 보여요. 아. 이게 벌써 뭐 3주 가까이 네네. 언제 나올 것 같아요? 막 네. 이번 주요. 언제 갈게요? 다음 주요. 뭐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신을 만들어준 헌법재판소도 사실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중요한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번 주에 넘어가면요. 이거는 나라를 절단되고 위기에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 아니면 저는 해석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윤석열 그 헌법재판소가 이게 빨리 다음 주 좀 지난주 판결 빨리 나와야 되고 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에 왜 아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지체되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또 불안한 지점이 또 바로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도에 의해서 윤석열이 2차 계엄 하려고 했다는 게 증언으로 나오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실제로 거기 그때 제가 뭐 군대를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실제로 윤석열이 계엄 해지가 국회에서 되고 나서 예. 왜 의원부터 안 끌어내려서 그랬냐라고 질책하고 2차 계엄 할 거니까 뭐 제대로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외에도 사실 그동안의 여러 가지 증언들에서 윤석열은 계엄 해지가 됐어도 끝까지 2차 계엄을 알아보려고 법령을 찾아본다는 등 국회법을 그렇죠. 알아본다는 등의 네. 여러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길어지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 어떤 작당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파면 이 집단들은 윤석열 집단들은 그동안 쭉 있었던 걸 확인해 보듯이 우리의 상상 영역에 있는 일들을 행해요. 설마 그러겠어를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관저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집단들과 어떠한 모의를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네.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불안한 것이 이렇게 탄핵이 이제 선고일이 길어지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지만 만약에 기각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요. 윤석열 그날 바로 계엄을 할 겁니다. 저는 여러 정황에서 오늘 속보를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본 게 이게 또 불안한 요소가 바로 뭐냐면요. 윤석열이 그 구치소에서 탈옥되고 난 4일 후인 3월 12일에 네.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군에서 영현백을 3,000개인가 또 추가 주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약 1억 9천만 원어치. 예. 아니 그게 또 갑자기 또 왜 필요한 거 이미 있는데. 얼마 전 4천 몇백 보도에도 개 있었죠. 4천 몇백 개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계엄 때 만약에 사람이 만약에 시체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서 네, 네. 준비해 놓은 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역대 최고의 수준의 물량을 갖고 있어 영현백이요. 네. 뭐 거의 5배, 6배 그렇죠. 수준의 여유 물량을 갖고 있는데 3,000개를 또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직후 그 다음 날 4일 후에. 네, 4일 후에 4일 후에 3월 12일 4일 네. 후에 그 또 주문이 나와 국방부에서 주문이 다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달청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도 이미 물량이 많은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지금 또 3,000개를 추가로 구매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하고 뭐 전쟁 나고 이런 것과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소멸될 겁니다. 사라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존립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네. 된다면요. 그래서 저는 그거의 그 추측은 안 믿고 싶지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길게 반복되는 게 이게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얘기를 좀 그렇게 드렸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 경제도 흔들리고 외교 정책 부재하고 이게 모든 상황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만 가중되고 네. 우리나라 국가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낮춰지고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럼 결국 국민이 살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하루가 사실 1년만큼 큽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의 안정을 가장 최우선 한다면 빨리 신속 결정을 하는 것. 제가 파면해 주세요라고까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 선고 기일을 빨리 이야기해서 좀 국정 운영이 안정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드리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 진짜 이상하네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영현백이 갑자기 7,000개가 필요한 이유가 뭘지. 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일단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외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뉴스 이제 임세훈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각종 뉴스나 그런 데 보면은 이게 지금 뭐 5대3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탄핵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전 국민이 생중계로 모두 전 세계가 같이 봤기 때문에 국회를 유린하는 걸 봤기 때문에 당연히 8대 0이다. 심지어는 김진 중앙위원 논설위원이라든가 뭐 정규재 씨라든가 뭐 보수 농객분들조차도 이거는 8대 0이 확실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헌재는 꾹꾹 움직이지 않고 한덕수에 대한 그 결과를 봤을 때도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8대 0이라는 사회 정의 상식 법의 정의 구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이제 들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제 위기감. 아시지만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우리는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거리로 나왔던 건 바로 우리 한 분 한 분의 민초들이었잖아요. 바로 내가 대한민국 살린다. 무너지면 안 된다. 제발 우리가 거리에서 절규하는 목소리 들어라. 헌법재판관 당신들 뭐 하십니까? 그렇게 그분들이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우리는 정치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다. 그래서 깃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뭐 내향인 모임, 뭐 잠을 자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다양한 게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뭐 우리나라 정상 영업 중 정말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서 윤석열 파면, 대한민국 다시 살리기 이걸 네.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지금 헌재가 소위 말하면 정치적 판단을 이번 한덕수에서는 했지만 정치적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요. 진짜 법리적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 명확해요. 이 5가지 사유에 단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기각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심지어로 지금 그 한덕수 탄핵에 있어서는 이게 뭐 증거가 없다, 정황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그 단서가 나와서 그게 이번에 탄핵 기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은 본인 입으로도 말을 해요. 내가 선관위 시켜가지고 내보냈다, 군 내보냈다 등 그리고 많은 증언들과 정황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영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쓰고 차고 넘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명령을 하달했던 이른바 그런 군인들의 대부분은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인만 지금 쏙 나와서 지금 관저에서 어떤 모의를 책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기각이 될 수 있습니까? 이 5가지 사유 중 더 차고 넘치지만 명확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기각할 수 없는 일인데 자꾸 이제 헌재에서 불안감을 이렇게 날짜 지연시키면서 불안감 조성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기각이 나와서 불안감 조성하는 행위는 저는 국민을 바라보는 헌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계속 불안감 조성을 하고 나중에 결국은 탄핵 인용이 되겠지만 1년의 지금 과정을 봤을 때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굳이 필요하냐에 대한 우리가 의구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헌재가 6년 이후부터 이제 헌법재판소라는 게 생겨서 고유의 이제 권한을 유지하고 권위를 갖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탄핵의 판결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저는 이번에 권위가 많이 훼손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헌법재판소가 그 이후에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권위를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밑에 그 하단에 글자가 나오고 있는데 판결문이 밥이냐 뜸들이게
네, 이 헌재 향한 시민의 외침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광화문 집회 현장에는 시민연사가 나와서 네, 연설하는 모습, 또 거기에 같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얼마 전 헌재 앞에서는 백혜련 의원은 계란 투척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재정 의원은 60대 남성이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장경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가 금지죄. 있는데 아예 이걸 의정 활동 방해 금지죄가 돼서 뭐 국회 인근이 아니더라도 혹시 의정 활동을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이거를 국회의원 특권이냐 하는데,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본인들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부터 암살 테러라던가 여러 가지 폭행을 당했잖아요. 본인들 당해봤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 정말 철저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국회의원들은 특히 국민의 대표입니다. 민의를 그 지역이라든가 전국구의 비례대표들은 전국구의 민의를 반영한 정말 국가적인 헌법기관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기관의 국회에서 회의뿐만이 아니라 의정활동 자체를 폭행이라든가 이거 협박으로 인해서 이제 의정활동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헌법 자체가 헌법 유린인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재정 의원이라는 백혜련 의원, 그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테러들, 과거에 이재명 대표님을 향한 그런 테러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많은 피해를 양산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마음 놓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법을 범위를 약간 확장한 것뿐이면 없는 법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런 비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들을 가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한 즉시 김용현 장관에게 2차 계엄을 준비하라 라는 의도로 보이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날 계엄 날 계엄 해지가 12시 좀 넘어서 네네. 국회에서 이제 됐잖아요. 그쵸.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그 법률에 의하면 국회에서 바로 계엄 해지가 되면 대통령에게 이제 통보가 가고, 그럼 계엄 해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거의 4시간, 5시간 가까이를 그렇죠. 계엄 해지가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의구심이 있었고, 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우리가 이른바 비상식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도대체 지금 이 시간 동안 뭐 하지? 궁금했었어요. 네. 진짜로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국회 현장에 있었을 때도 보면 군인들이 저쪽 뒤에 헬기장 쪽 말고 그 주차장 쪽에는 안 가고 있었습니다. 몇몇 다수의 군인들이 그러니까 해지가 됐으면 그렇죠. 군인들이 이동을 다 자대로 복귀해야 되는데 네. 안 가고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걸 맞아요. 봤을 때 네. 저 왜 저렇게 모여 있냐라고 좀 의구심이 있었었는데 네.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인 겁니다. 윤석열이 2차 계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책략들을 계속 마련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헌재에서 윤석열이 변론 때는 자기가 계엄 해지를 자기가 했다. 계엄 해지 정상하게 했다. 그래서 난 이게 어긋남이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법령을 봤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 계엄 해지가 법적으로 절차가 문제가 없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계엄 해지를 막고 이걸 무력화하고 다시 2차 계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증빙이었던 거예요. 법령을 봤던 것이.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야 이거 봐봐, 법령집 갖고 와봐, 이거 다시 2차 계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해서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끊임없이 윤석열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주도하고 내란을 기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나쁜 사람, 나쁜 대통령이라고 볼 수, 대통령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것이, 이렇게 판정일이 안 나오고 두렵다는 것이, 윤석열이 지금 풀려나 있는데 무슨 짓을 어느 누구 어떤 통화를 하고 있는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를 어디서 만나고 있는지 어찌 압니까? 네네. 심지어 그때 계엄 있고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오고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도 몰래 나가서 대통령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실 지켜보고 네네. 밑에 지하 벙커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도 끊임없이 대통령 방탄차가 막
요란하게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티 안 나는 방탄차도 있어요. 네, 수시로 드나들고 수시로. 있다. 네, 그런 차로 어디서 누굴 만나고 있을지, 예를 들어 뭐 헌법재판관 만나가서 1대1로 설득하고 있을지,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파면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빨리 선고가 돼야 되고요. 예. 일단 방첩사 간부와 또 합참 또 관계자를 통한 진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성을 지르면서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헌법상으로 맞는 건가요? 이게 보면은 법령집을 봤다는 것도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이 사안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던 게 이미 CNN에서 이거 그러니까 예측을 했어요. 네네.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계엄 선포 터진 다음에 2시간 48분 만에 이게 계엄이 무효화됐거든요. 계엄 예. 선포가. 근데 CNN에서 뭐라고 했냐. 한국 법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은 국회 해제 의결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때 12.3 계엄 선포가 되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 1시경에 이제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했죠. 네. 했는데 아시지만 저도 이제 그때 계엄 선포한 다음 바로 국회로 달려가는데 분명히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고 방송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경찰들과 군인들이 저희를 총으로 무장한 상태로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 국회 정문이나 국회 벽을 계속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 지금 계엄 해제 의결 됐는데 왜 전혀 움직임이 없지? 왜 경찰차, 왜 국군차들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지? 뭐 왜 이 사람들은 뭐 다시 후퇴하라는 명령이 안 내려왔나? 계속 그 시민하고 대치했어요. 그때까지도 의결한 다음에. 근데 그때 마침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게 1시 3분경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예. 의결이 됐는데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하니까 내가 2차, 3차 그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미 그 말 자체가 2차 쿠데타죠. 왜냐하면 네. 계엄 해제 의결이 됐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시지만 새벽 4시, 5시에 됐잖아요. 그때부터 1시 16분부터 47분까지 합참 지하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해제 안 하고. 그다음에 더 무서웠던 게 의원식 의장이 그때 이끌었잖아요. 그 의결 해제를. 근데 의원식 의장 1시 16분부터 의원식 의장 공간 앞에서 3시간 동안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었대요. 네. 그거는 뭐냐? 2차 계엄을 언제든지 선포될 수 있고 계엄 선포되자마자 해지를 국회의장이 못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도록 의장 공간에서 군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2차 계엄 선포 준비거든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김용현한테 뭐라고 했냐. 새벽 2시 30분에 너희들 지금 출동이 좀 가능해라고 군대에 전화를 한 거죠. 네. 근데 했는데 우리가 좀 출동 병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한 거거든요. 그때서야.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2차 계엄을 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이번에 구속 취소돼서도 영향백도 그렇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언제든지 날뛰면서 그 주변에 기관총 총기 난사하면서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뻔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파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더 이상의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또 중요한 증언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합참 관계자가 당시 그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국회 정족수 문서를 들고 있었대요. 이건 이제 계엄 해제를 좀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정족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윤석열이 그 150명 안 되게 끌어내라. 뭐 4명이 1조 돼가지고 1명씩 끌어내라. 뭐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 준비가 뭐 제대로 안 됐는지 뭐 보고가 제대로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이미 정족수가 넘어갔는데 그 윤석열 측에서는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걸로 좀 파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뭐 이번이 제가 불안한 지점이 지금 여러 가지 썰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떤 썰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연백 관련된 것도 그렇죠. 그게 불안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이제 기각이 되고 만약 바로 그러면 기각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봉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하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그걸 않을 핑계로 거잖아요. 2차 계엄을 그걸 핑계로 우리가 국민들이 봉기하면 소요 사태로 치부한 다음에 2차 계엄.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걸 눈치챈 뭐 야권 야당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비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네. 저는 매우 참담한데요.
2025년 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에서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게 그래서 아마도 야당에서는 윤석열 파면 선고하는 날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서 네. 물론 당연히 인용이겠지만 예. 혹시나 모르는 상황 때문에 국회 안에서 파면 선고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야당의 의원들이. 네네네. 만약 바로 개엄하면 또 바로 해지해야 되니까. 예, 그런 그거- 시나리오까지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나라는요, 윤석열 한 명, 윤석열 이 내란숙의 집단이 국민은 대한민국을 거의 막 한 60년, 70년 전으로 완전 되돌아놓은 회귀시켜놨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책임 물을 겁니까? 단순히 윤석열 파면되고 내란수계로서 무기징역 혹은 사형 받는 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건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처분, 처단인 것이지 이렇게 되돌려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혹시나 모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폭력 사태, 비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사는 게 어떻게 이게 국가입니까? 이건 저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 이 부분을 넘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고 참여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같이 했던 이분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단도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1차 기일 때는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그 출석을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출석을 했고 2차인데 1차와 2차의 차이점은 단 하나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여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나오지 않아. 지금은 이제 나오기 직전이니까 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자중해라. 뭐 어퍼컷 날릴 수도 있고 뭐 주먹을 쥘 수도 있고 뭔가 자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본인의 그 탄핵 재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대통령님 자제하셔라. 지금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있고 뭐 김건희가 또 총 그냥 뭐 쏘면 되지 않았냐. 뭐 이재명도 쏘고 나도 쏘고 뭐 진짜 내란 수괴가 누군지 막 밝혀지고 있는 사태, 영향력 사태 막 많은 게 터지니까 이럴 때일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철저한 계산 하에서는 출석을 지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공식 메시지를 처음으로 냈는데 이제 산불의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라 이렇게 냈습니다.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긴 한데 이런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김건희 씨 워딩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카톡 워딩에. 쥐가 뭔데요? 네. 쥐가 뭔데? 예. 그 직무에 정지된 사람이 본인이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월권입니다. 네. 그럼 본인은 그냥 조용히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애도도 아니고 물론 애도도 일부 있었지만요. 애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지시를 해요. 그럼 가용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국가의 세금, 국가의 자산인 거예요. 네네. 본인이 직도 없는, 직은 있지만 이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국가의 세금을 맘대로 가용자산을 이용해라, 이래라, 저래라 바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본인이 뭐 말하면 뭐 대단히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뭐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네네. 감옥에 있을 때도 심지어 뭐 국민에 대한 메시지도 냈지만 본인 지지자들 위한 메시지만 냈었어요. 그동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안타깝게 명복 빈다. 헌신적인 노력. 그래 헌신적인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없어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산을 진화하고 빨리 진화하고 그리고 촉구를 다시 한번 치가 뭔데라고 네. 외치고 싶습니다. 그냥 낄낄 빠빠가 안 돼요. 윤석열은요. 낄 때 끼고 뺐을 때 뺐을 때가 안 낄낄 되고 빠빠가 안 된다. 낄낄 빠빠 안 됩니다. 좀 제발 자중하고 조용히 차라리 안 내서 관저에서 김치찌개 계란말이 술이나 드셔라.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네, 김치찌개 계란. 나오지 마세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정말. 아이고, 네, 웃을 일이 너무 없는 불안하고 또 속상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응원봉 들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빠르게 탄핵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탄핵과 파면의 그날까지 매일 오후 6시 반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